좁힐 거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됐나요? 안녕하세요. 아, 잘 됩니다. 약속한 2시 30분이 돼서 짧게 한 25분 정도 2022년도 성평등 교육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플랫폼 씨는 다 알고 계시지만 평등 약속과 그리고 저희가 오신 분들은 좀 나누어 드렸는데 반성폭력 내부 규약이 있어요. 이 중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좀 같이 읽어보고 관련한 내용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교님부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빨갛게 표시한 줄,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줄을 쳤어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가족 형태, 장애, 병력,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 성별과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 읽어주세요. 셋, 우리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차별을 비롯한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보리님이 그 두 줄 같이 다 읽어주세요. 설계한 이유로 성별화된 방식으로 일거리를 나누지는 않았나요? 뒤풀이 준비와 정리가 몇몇 사람들에게 몰리지는 않나요? 시스템더 지정 성별과 성적 특성이 일치하는 사람, 이성의 공상가족 중심적인 연애와 가족, 결혼, 출산, 양육을 당연한 듯 요구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다음 아래쪽에 밑에 두 개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즉시 준비되기를 바라는 행동을 중단합니다. 불편한 것을 제기하는 것은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은 잘못된 행동을 맞이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구성원은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예,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결정한 것이 플랫폼 C 반성폭력 규약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가지고 계시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생각할 때 오늘 꼭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걸 또 줄을 쳤는데요. 그거 지금 오신 세중님이 한번 성폭력의 정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 2조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가 배려하는 모든 성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의지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 지향을 두고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도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네, 성폭력이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층이 지어서 나누지 않는다는 것, 즉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쪽에 현빈님, 그 다음에 사건의 신고 관련해서 좀 첫 줄만 읽어주시겠어요? 피해자 개인은 피해 사실을 기획행 정황 혹은 규율 위반을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받은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교육위원회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고 절차를 혹시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꼭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 6조에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쪽에 윤영님 읽어주세요. 피해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권리, 가해자의 활동 중지 및 접근 금지를 요청할 권리, 사건 공개 여부,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부책위와 상의하여 결정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부책위에 특정인 배제를 요구할 권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휴식 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11조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제11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교육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교육 우수, 권한 제한,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대책 2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가해자는 대책위의 감시 감독하에 확정된 징계 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가해자가 대책위의 절차 및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책위는 가해자의 처우에 대해 문의하고 이를 규율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한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싶은 건 18조의 성평등 문화를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플랫폼 C는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모든 회원은 성평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건상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니만큼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새로운 파일을 공유 드릴 건데요. 성별과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젠더 이퀄리티라고 그림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성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화면을 크게요? 네, 잠시만요. 있을까요? 좀 더? 보기. 네, 보기 했어요. 네, 됐어요? 네. 저는 이게 다네요. 네, 됐습니다. 사실 이제 성기나 염색체 혹은 성호르몬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의 성별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정상과 비정서 정상인 사람들이 비정상인 사람들을 뭔가 차별하려고 하는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죠. 제가 여기 이 글은 B-에 있는 글인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 좀 다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링크를 나중에 저희 정보 공유방에 링크를 드릴 거예요. 윤정원 선생님이라고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 하신 선생님이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첫 번째 염색체를 기준으로 해도 우리는 이제 생물 시간에 XX와 XY가 되게 극명하게 구분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공유가 그래요? 다시 중지한다면 다시. 네. 다시 중지한다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성기는 안에 있는 내성기, 저희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자궁이라던가 난소, 적수 같은 그런 내성기와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는 외성기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단 2개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태어날 때 이 두 종류가 그 종류 중에 어떤 것이 발현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태어난다는 의학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신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장으로 의학이나 생물학이 이분법적 구별짓기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성의 유전자는 뭔지, 범죄자의 행동 유전자, 후속 유전자, 뇌가 이름만 달라졌지 차이와 비정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사실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는 것도 이러한 연구와 무관하지 않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단일 유전자나 염색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만 명확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제가 오늘도 말할 거지만 다양한 성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노력을 폄훼할 필요도 없고 또 함께 노력하려고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차이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연결하거나 뭔가 고정관념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전에 자신의 노는 바이너리로 정체성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성별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나서 어떤 다양한 종류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을 지칭하는 그 용어로서의 논 바이너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스스로 정체성하고 표현하는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에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죠.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이 트랜스젠더를 우리는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던 평등 약속에 시스젠더라는 표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스젠더에 대해서 용어를 좀 공유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중에서 오늘은 간성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성은 출생할 때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둘 다 보유하거나 혹은 난소와 정소를 둘 다 보유하거나 염색체는 XX인데 성기는 남성이거나 혹은 그 반대인 사례인 사람들 일컫는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출생 직후에 성기 모양을 보고 바로 알 수도 있지만 2차 성징을 나타나고 나서야 알게 되거나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숫자는 인구의 1.7%쯤 된다고 하고요. 가장 적다고 추정하는 숫자도 0.01%, 0.18%가 됩니다. 즉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 90만 명 정도의 간성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태어난 즉시 만약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둘 다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한쪽의 성기가 이제 절단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대부분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안에 내 성기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괴로움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극단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뭐 신비화돼서 어떤 뭐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이 되신다던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너무나 이제 이 차별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옛날 영화라 그 일본 영화 중에 링이라고 혹시 아세요? 기어 나오는 그 분이 간성이셨는데 간성이 외모가 뛰어나다는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성이셨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부당하게 우물에 버려졌다가 한을 품고 기어 나오는 그런 귀신이 대신 다시 한번 웃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되게 그런 이 간성인 사람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서도 있지 않은 것처럼 되게 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같이 이렇게 성평등 교육 안을 만들었는데 2006년쯤 이 간성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간성이 정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쟁을 많이 하면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들이 출생등록부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늘 그렇듯이 투쟁이 한 번에 결정되지 않잖아요. 2017년에 이 결정이 불합치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후에 또 투쟁을 통해서 2019년 1월부터 독일 같은 경우엔 기존 성별이 3개가 있었는데 여성과 남성과 미기재. 근데 지금은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양한 성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로 기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간성인 분들이 직접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협회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모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진은 2013년에 3번째 국제간성 포럼에서 직접 자신의 사진을 모여서 찍으신 거고 이분들은 자신들이 간성이라고 불리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받길 바라고 보시면 정말 다양한 성별이 모여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지칭받을 수 있는 성별이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의미한 모임이고요. 이 깃발이 이제 간성을 뜻하는 깃발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은 노리메이 웰비 씨라고 태어날 때는 남성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세계 최초로 선천적 간성이 아니면서 특정하지 않은 성별로 호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투쟁을 하셨던 분이죠. 다시 한번 사진 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61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89년에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후에 난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성역할도 나에겐 맞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세요. 그래서 2009년에 법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2010년에 세계 최초로 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별로서 법적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호주 정부가 이를 철회하게 돼요. 항소도 기각되죠. 그리고 이제 3년 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투쟁을 통해서
5월 31일에 마침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이 법원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당연히 성별은 이분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런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꼭 같이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현재 호주에서 놀이처럼 수술을 받아서 신체적으로 양쪽 성별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특정하지 않은 성별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유튜브를 보려고 요거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거는 좀 다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같이 이분이 연설하시는 게 있거든요. 노리메이웨브 씨가 그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성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적 지형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성적이나 감정적으로 끌리는 상대와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5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지정 성별과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를 이성애라고 하고요. 지정 성별과 상관없이 양적 성별 모두에게 끌리는 경우를 양성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 성별과 같은 성별에게 끌리는 것을 동성애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성별에도 끌리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성애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성별에게 끌릴 수 있는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범성애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저는 또 플랫폼식 평등 약속과 가치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는 로맨틱 지향도 있는데요. 꼭 섹슈얼리티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더 끌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맨틱 지향도 성적 지향처럼 이렇게 5개를 나눠서 이성의 지향이 성적 지향이 헤테로섹슈얼이라면 이성의 로맨틱 지향이 헤테로 로맨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로맨틱을 붙여서 5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5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깃발들 관련된 거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또 로맨틱뿐만 아니라 섹슈얼 중에 데미섹슈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깊은 감정적 교감이 없어도 성적 이끌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깊은 어떤 감정적 교류가 있지 않은 이상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 않는 섹슈얼리티를 데미섹슈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우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 운동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바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 한다. 특히 이제 기독교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건 호감을 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선천적이어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게 정체성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10대 때는 동성애인 것 같았는데 20대에는 이성애인 것 같고 30대가 되니까 무성애가 된 것 같고 40대가 되니까 난 범성애자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이성애자로 교정해야 돼 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건 너 자신이 선택하고 우리는 널 존중할 거야. 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퀴어 퍼레이드 나가면 언제나 보는 퀴어 깃발인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 퀴어 무지개 깃발의 변천사에 대해서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깃발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투쟁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지개 깃발은 1978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그 게이 아이콘으로 불리는 뮤지션인 주디 갈란디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서 길버트 베이컨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60년대 대학가의 흑인 인권 운동에서 인종과 평등을 상징하는 오색기가 있었어요. 그 오색기를 보고 영감을 받았죠. 근데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8가지 색 무지개였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에 분홍색을 더한 거죠. 각각의 색의 의미를 부여해서 분홍색은 성 정체성, 빨간색은 삶, 주황색은 치유, 노란색은 햇빛, 초록색은 자연, 파란색은 마법과 예술, 그리고 남색은 평온과 화합, 보라색은 정신을 상징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분홍색 염료가 부족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분홍색이 정체성이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분홍색을 빼고 7가지 무지개 깃발로 최종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78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게이 프리덤 퍼레이드에서 최초의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이 있다가 78년 11월에 하비밀크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동성애자 시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하비밀크가 당시 반동성애 보수당한 시의원에게 저격당해 사망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를 추모하기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게 됩니다. 엄청난 집회였고요. 근데 무지개 깃발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많으니까 이때 집회위원회에서 길 양쪽에 색을 3개씩 나눠서 행진을 하면서 하나로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깃발이 색깔이 7개니까 나눌 수가 없어서 우리 그러면 깃발을 파랑과 남색을 파랑으로 통합시켜서 6가지 색으로 하자. 굉장히 많은 규모를 하나로 보여주고 싶어서 꼭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깔주노와 초퍼노를 나눠서 길 양쪽으로 색을 분리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6가지 색 무지개가 동성애 무지개로 사용되기 결정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가지 색 6색의 깃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 문화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고안돼서 특히 2003년에 이라크 전쟁 시작 전후로 전 세계에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깃발을 사용하는 색깔이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쓰일 때는 빨간색이 맨 아래에 있고 보라색이 가장 위에 있어요. 보남파초 노조빨이죠. 그리고 반면에 LGBT 깃발로 쓰일 때는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보라색을 맨 아래 두는 빨주노초 파보의 6가지 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저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반성폭력 관련된 우리의 내부 교양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반성폭력 관련해서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논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권력자의 성폭력의 경우에 피해자들의 반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 조사에 대해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위원회는 이것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고 인권위가 증거자료로 박원순과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문자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이 근거자료를 행정소송 과정 중에 박원순 시장의 유족이 입수를 해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에 이것을 공개했죠. 그리고 비극의 탄생 저자인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공개한 이유는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모종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라거나 혹은 여성이 유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권력관계 속에서 권력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일관되게 맞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표현할 때조차도 가해자의 감정을 고려해서 애둘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상급자가 가해자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성적 접촉을 제외한 다른 인간적인 접촉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호감해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가 그 시장님에게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는 진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절하기 위한 방패막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피해자가 표현한 인간적 호감을 성적 접촉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하거나 과장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피해 호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55분이라서 54분인데요. 마지막 1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를 화면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갈까요? 네. 어떡하죠? 나가요? 나가요? 네. 근데 제가 소리 안 켜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안 들리는데 제가 소리를 킬까요? 아니면 공유 좀
막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소리 들리시는지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리메이 웰비씨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소리 안 활동가이고요.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소리를 켜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공유하고 네. 맨 위에 공유하기에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걸 드릴 테니까 명규님 켜주실래요? 공유를 제가 정지할 테니까. 그렇게 할까요? 뭐 보내줬어요? 네. 어디로? 공유 중심? 우리 텔레그램 방. 아 지금 글씨 네. 푸시 텔레그램 방. 지금 앞에 있잖아. 네. 이거? 정보 공유 방. 음. 그럼 될까요? 혹시? 네. 네. 잠깐만요. 들리시나요? 온라인에 계신 우리도 안 분들. 들리는데? 음. 안 들려요. 네. 이 프로젝트도 네. 프로젝트. 너무 좋은데? 스피커 안 들린대요. 제가 하나 더 보냈는데 그럼 그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니 그 거북이에서 햄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활동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들리신대요. 요거는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결혼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두 번째 거를 제가 하나 더 올린 거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5년 전에 있었던 게이 퍼레이드에서 연설하고, 게이 퍼레이드 아니라 모두를 위한 퀴어 퍼레이드. 네, 퀴어 퍼레이드. 모두를 위한 평등한 결혼을 위한 집회예요. 네, 시간이 3분 남아서 이제 하고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처음 폭풍 교육을 했고 짧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는 성별과 성적 취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부족 하나만 어쨌든 30분 동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졌는데 3시부터 저희가 원래 토론이 있어요. 원래 토론 진행하고 나서 끝나고 뒤풀이도 같이 하니까 그때 요 성평등 교육 하면서 뭐 가졌던 느낌이나 소감이나